안녕하세요.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어요. 몇 차례 가을비가 지나가니 순식간에 가을이 찾아왔더군요. 최근 우리나라 사계절의 구분이 많이 흐려져 짧은 가을이 스쳐 지나가면 곧장 험난한 추위가 찾아오겠죠. 제겐 겨울에 관련된 잊지 못할 사건이자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날씨뿐만 아니라 저와 제게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던 당시의 이야기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용접공으로 일하셨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엄마는 저희 집 옆에 고시원을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가정적이고 온화한 분들이셨지만 두 분 중 아버지는 제 나이 25에 그만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동생들은 대학에 가지 않고 둘 다 곧장 회사 대형 카페에 취업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대학에 간 건 저 혼자였죠. 여동생들은 공부에 별로 뜻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법 알아주는 서울의 명문대까지 졸업했건만 취업이라는 게 영 쉽지가 않더군요.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취업이 안 되나 싶어 저는 중견기업에도 여러 번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중 한 중견기업에 취업이 되었지만 제 회사 생활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어요. 제가 구조조정 대상자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지났을 때 저희 회사 대표가 비리 수사를 받다가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에 팔리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회사 인원을 대규모 감축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에 제가 당첨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하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제 취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사를 나올 당시 제 나이가 33이었는데 장작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재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져 오히려 직원을 구하기보단 직원을 내보내는 회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백수 탈출의 기회는 자꾸만 멀어져 갔죠. 답답하고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첫째 여동생은 이미 2년 전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고 둘째 여동생은 인생을 재밌게 살겠다며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를 차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마지인 저는 2년 넘게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 말이죠. 어느 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강 공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혼자서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에휴, 이러다 진짜 나중에 엄마 고시원이라도 물려받아야 하나? 아니야, 괜히 이런 걸로 동생들이랑 문제라도 생기면 안 되지. 내 친구들은 다 장가가고 애도 낳고 사는데 난 왜 그런 평범한 것들을 못하는 걸까? 집도 없이 엄마 집에 얹혀 살아. 모은 돈도 7천만 원밖에 없어. 진짜 내 자신이 처량하다, 처량해. 제발 일하고 싶다. 저 열심히 일할게요. 누가 저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한숨을 쉬고 있으니 제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취업도 인생도 모두 포기한 채 집에만 틀어박혀 사회 부적응자라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일같이 운동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 날부터 한강을 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책을 읽고 뭐라도 공부를 하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면 조깅을 하며 머리를 맑게 했죠. 마침 조깅을 시작한 시기도 가을에 접어들어 겨울이 다가올 때라 공기도 제법 시원한 것이 조깅을 마치면 몸도 마음도 무척이나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해가 넘어가고 계절은 완연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전 여전히 매일같이 한강공원을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석에 노숙자 한 명이 상주해 있더라고요. 수염도 도톨도톨하게 나 있고 잔뜩 더러워진 짐가방 하나에
차림새가 굉장히 추레했던 나이든 아저씨였죠. 저 아저씨 또 술 드시네. 안주도 없이. 저러면 몸 엄청 상할 텐데. 처음엔 저도 그 아저씨를 그냥 지나쳐 뛰었습니다. 그냥 노숙자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곳에 있는 아저씨를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날이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추워서 패딩을 입고 다니는 판에 저렇게 단출한 차림으로 저 아저씨가 이 강추위를 어떻게 견뎌내려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한강을 뛰던 전 깜짝 놀라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짐가방에 머리를 기대고 잠에 들어 있었거든요. 혹시 아저씨가 쓰러진 게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거죠. 다행히 아저씨는 눈을 부스스 뜨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대뜸 제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이렇게 추운 날에 밖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큰일 나요. 내가 죽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가! 나한테 신경 꺼! 저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저씨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곳을 벗어났죠. 이후에도 아저씨는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추워지니 걱정이 되어 너무 신경이 쓰이더군요.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붙이지도 못하겠고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날이 더욱 추워진 어느 날 저는 경찰에 아저씨를 신고했어요. 노숙인 한 분이 이 추운 겨울에 한강 근처에 계속 누워 계시는데 구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하자 아저씨는 그제야 자리를 뜨시더군요. 아저씨가 어디 가시는 거냐고 경찰들에게 묻자 경찰들은 어깨를 으쓱이며 이러더라고요. 우선 추우니까 여기 있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서 오늘은 가기로 하셨어요.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했더니 가족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본인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화까지 내셔서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저분이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난동을 피운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딱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도 노숙인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어쩔 수가 없다는 말만 남기고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저씨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죠. 한순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저러다 아저씨께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날씨가 무려 영하 15도나 되었거든요. 얼른 몸에 열을 올리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 계시던 아저씨는 그날따라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더군요. 별일 없겠지? 저번에도 그냥 주무시는 거였잖아. 처음엔 저는 아저씨를 그냥 지나쳐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뛰어서 돌아오는 길에도 아저씨는 아직도 미동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아저씨는 이미 의식을 잃으셨더군요. 깜짝 놀란 저는 다급한 마음에 우선 아저씨를 등에 업고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어가는 동안 그제야 119가 생각나 저는 뛰어가며 119에 신고를 했어요. 저기요, 여기 노숙인 한 명이 의식 없이 쓰러져 계시거든요. 긴급 상황인 것 같아요. 빨리 뚝섬 유원지 역 쪽으로 좀 와주세요. 아저씨가 키도 크고 등치도 커서 뛰고 얻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저씨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뛰었죠. 뚝섬 유원지역 쪽에서 구급대원들을 만난 전 그들에게 아저씨를 다급히 인계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구급차에 타서 동행했죠. 사실 이후엔 그냥 구급대원들에게 맡기고 들어갈까 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걸 봐버렸거든요. 미동 없는 아저씨의 눈가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말입니다. 마음도 약해진 전 잠시나마 아저씨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했죠.
아저씨가 쓰러진 이유는 저체온증과 동상, 그리고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다더군요. 아저씨는 안주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다가 대량의 수면제를 소주와 함께 복용하곤 깊은 잠에 빠졌던 거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아저씨도 분명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스스로 목숨이 위험한 일을 하신 건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지 너무도 신경이 쓰였죠. 저는 아저씨를 입원시켰고 아저씨가 깨어날 때까지 아저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저씨는 2시간 뒤 무사히 눈을 뜨셨어요. 아저씨,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누구요? 저 기억하세요? 왜 예전에 아저씨가 화내면서 쫓아버렸던 사람 있잖아요. 아, 그 사람. 근데 날 여기 왜 데리고 왔어? 저번에도 말했잖아. 그냥 죽든 말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래? 아저씨는 힘없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저씨에게 염려스럽게 말했죠. 아저씨,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 건데요? 알 것 없어. 당신이 알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당신이 아냐고. 당신은 그 고통 속으로 날 다시 끌어들인 거야. 전 아저씨만큼 오래 안 살아봐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요.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슬퍼하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제 말에 아저씨는 콧방귀를 뀌며 제게서 몸을 돌려 누우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는 잠시 치료를 받으셨고 계속 옆을 지키고 있던 제게 조용히 말을 거시더군요. 부모님은 살아있수. 결혼은 했고. 놀라기도 하고 조금 기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열린 것 같은 아저씨의 마음이 또다시 다칠세라 재빨리 대답을 했죠. 엄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제가 25살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그건 왜 물으세요? 하지만 제 대답에 아저씨는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저씨는 천장으로 고개를 들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총각은 나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잘 아시오. 그러지 못하면 막상 그 사람이 옆에 없을 때 뼈에 사무치도록 후회할 거요. 세상에 그만한 고통도 없지요. 이제 됐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어 아저씨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선 아저씨에게 2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없으면 아저씨가 멋대로 퇴원을 하실 것 같아서요. 게다가 퇴원한 이후엔 다시 이번처럼 위험한 일을 하실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다시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보며 인상을 쓰시더군요. 뭐야? 또 왔어? 총각 백수요? 일 없어? 아, 티가 나나요? 네, 저 백수 맞아요. 시무룩해하는 저를 보며 아저씨는 당황을 하더군요. 아저씨는 흠흠 하고 헛기침을 하며 말씀하셨죠. 요즘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다더니 나라가 문제야 문제. 아무튼 그만 와. 한강에서도 그러더니 왜 자꾸 내 주변을 어슬렁거려?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죠. 아저씨가 또 나쁜 생각을 하실까 봐서요. 저는 영어 공부도 하고 노트북을 들고 가 자소서를 쓰고 이력서를 넣는 등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저씨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저를 귀찮아하셨지만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중엔 적응을 하셨는지 저와 곧잘 대화도 나누셨어요. 또 편의점 도시락 사온 게야? 나가서 제대로 된 끼니를 차라리 사 먹고 와. 그 사이 도망 안 갈 테니까. 이게 싸고 양도 많아요. 백수한텐 이 정도도 가분하죠. 내일부턴 도시락 싸우려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저씨 반찬도 좀 싸올게요. 됐어. 반찬은 무슨. 귀찮으니까 제발 오지 말고
그냥 뜨신 집밥 먹으면서 집에 있어. 그만 좀 오라고. 아저씨는 제게 관심을 보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저를 귀찮아하시더군요. 또 어느 때는 열심히 이력서와 자소서를 작성하고 있는 저와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며 물으시더라고요. 취업 준비한다고 했지? 세상이 참 달라졌어. 취업 문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퇴사율도 높아졌다는군. 모든 사람들이 금방금방 그만둔다면서 말이야. 전 아니에요. 취업만 되면 정말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할 거예요. 전 회사에서도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일했었다고요. 회사가 저라는 사람을 믿고 뽑아준 건데 남의 돈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제 자세를 알아줄 회사가 언젠간 나타날 거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발 그러길 바란다며 아저씨에게 웃어 보였죠. 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취업 준비 불편하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제발 집에서 좀 하게. 진드기도 아니고 사람이 왜 이렇게 끈질겨? 오지 좀 마. 물론 그 뒤엔 아저씨의 짜증 섞인 타박을 들어야 했지만요. 그렇게 아저씨의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한강에서 지내실 때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고 건강도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그동안 퇴원 후에 어디로 가실 생각인지 계속해서 아저씨께 물었었는데 아저씨는 이후의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며 제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덧 회원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엄마?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이미 제게 들어 엄마는 아저씨가 입원했던 병원의 위치를 알고 계셨거든요. 아저씨의 이름 또한 알고 있던 엄마는 아저씨께서 입원한 병실 호수를 간호사에게 물어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윤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여긴 어쩐 일로? 실례가 안 된다면 뭐 하나만 여쭐게요. 혹시 여기서 퇴원한 후에 머무실 곳이 있으실까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병원비도 납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돈은 저도 있어요. 제가 이미 다 납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확인해 보니 아저씨의 병원비는 정말 전부 납부되어 있는 상태더군요. 아저씨, 무슨 돈이 있으셔서 그걸 다 납부하셨어요? 제가 내드리려고 했는데. 됐어. 나 그렇게 염치 없는 인간 아니야. 돈이 없었으면 애초에 이렇게 오래 입원해 있지도 않았어. 그동안 고마웠네. 아저씨는 낡은 짐가방을 간이 서랍장에서 꺼내며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저씨에게 엄마가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은 저뿐만 아니라 아저씨 또한 무척이나 놀라게 만들었어요. 선생님, 제가 작은 고시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빈 방이 있어요. 따로 갈 곳 없으시면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까지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놀란 아저씨의 물음에 엄마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선생님께서 또다시 노숙을 하진 않을까 무척이나 걱정을 했어요. 저 또한 선생님에 대해 아들에게 들었던 터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요. 선생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인연을 이렇게 끝내버릴 수는 없지요. 정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방을 내어드리는 대신 선생님께선 제 아들의 인생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전 밖에서 지내는 게 더 편해요. 아저씨는 엄마의 설득에도
고개를 내저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저씨를 붙잡고 싶었어요. 엄마가 내어주신 호의를 꼭 아저씨가 받아주길 바랬죠. 저는 아저씨께 팔짱을 끼며 투정 섞인 말투로 졸랐어요. 아저씨,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요. 네? 아유, 정말 지긋지긋해. 그렇게 오지 말래도 꾸역꾸역 오더니 마지막 날까지 또 왜 이래? 나 이제 건강하다고.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아저씨, 저번에도 저 몰래 나가서 술 드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저한테 딱 걸린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 엄마 말대로 하세요. 더도 말고 딱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 마지막 말에 아저씨는 잠시 눈가를 붉히시더군요. 결국 아저씨는 봄이 올 때까지 고시원에 머무는 일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 따뜻한 엄마 덕분에 아저씨를 엄마의 고시원에 모실 수 있었죠. 그렇게 저와 아저씨는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 바로 옆이었던지라 저는 매일매일 고시원으로 찾아갔어요. 엄마 또한 아저씨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죠. 아저씨, 점심 아직 안 드셨죠? 제가 반찬 사왔어요. 세상에, 이게 다 몇 가지야? 부처반상이야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다 저희 엄마가 아저씨 드린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 음식 완전 잘하세요. 아유,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니깐. 모친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마음을 연 아저씨는 제 생각보다 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저를 격려하고 북돋아주려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자네의 장점이 뭔가? 자네가 희망하는 연봉이 얼마나 되고? 저요? 못해도 400은 되면 좋죠. 전 회사에서 300 중반은 받았으니까요. 장점이라 성실하고 끈기 있죠. 사고 대처 능력도 빠르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왜 이런 걸 물으세요? 누가 보면 아저씨가 회사 대표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면적 계속 떨어진다며? 자네랑 같이 고민해 주려고 내 그러지. 그래요? 에휴, 감사해요 아저씨. 저 요새 자꾸 조바심이 나요. 벌써 제 나이도 36인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두렵고 막막해져요. 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좌절 뒤엔 행복이 오는 법이네. 지금 자네 무척 잘하고 있어. 자넨 그저 지금처럼 항상 준비를 하고 있게. 행운이든 행복이든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에게 순서를 내주는 법이야.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는 참 박학다식하시고 현명하게 인생을 가르쳐 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아저씨를 설득하려고 하신 말이었겠지만 그런 아저씨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인생 공부가 되더라고요.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 전 항상 하루를 돌이켜봐. 그날 자네가 잘한 일은 뭔지, 얻은 것은 뭔지, 또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란 말이야. 그리고 미리 계획해 다음 날에 할 일을. 시간을 소중히 쓰는 거야.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자네의 내일이 달라지는 걸세. 그렇게 하루를 귀중히 쓰다 보면 그 수많은 하루가 모여서 자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야. 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저씨는 나날이 얼굴이 좋아지셨지만 종종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어두운 표정을 짓곤 하시더군요. 가끔은 아저씨의 방에서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아저씨를 위로해드릴까, 대체 무슨 사연이신지 여쭤볼까 싶었지만 전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었다던 사연을 괜히 물었다가 아저씨께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점심거리를 싸들고 고시원으로 가 아저씨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저씨, 식사하세요. 평소 같았으면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다가 아저씨가 나왔을 텐데 그날은 무척이나 조용하더군요. 저는 한 번 더 아저씨를 불렀지만 방 안은 여전히 잠잠했어요. 저는 지난날 수면제를 먹고 한강에 쓰러져 있던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또다시 아저씨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싶어 두려움에 휩싸인 전 망설임 없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잠겨있지 않던 문은 단번에 열리더군요. 방 안은 깨끗하고 고요했습니다. 아저씨의 물건, 옷까지 그 어느 하나 남겨져 있지 않고 멀끔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리고 침대 위에는 쪽지 하나만이 남겨져 있더군요. 다시 또 보세. 그렇게 아저씨는 단 5글자를 남기고는 한 달여의 시간 만에 우리 앞에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언젠간 떠나실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니 참 아쉽고 서운하더군요. 비록 말투가 조금 거치긴 하셨지만 참 마음 따뜻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휴대폰도 없던 아저씨에게 연락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때이른 아저씨와의 이별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엄마 또한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인연이라면 어디서든 만나게 될 거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허, 잘 있었어? 인사하게. 여긴 우리 아들이야. 엄마를 대신해 고시원 휴게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아저씨가 절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옆에 아드님을 대동하고 말이죠.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던 아저씨 아들은 제게 정중히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동윤 씨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든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명함에는 저도 들어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중에서도 요즘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들은 회사였죠. 그리고 아저씨의 아들은 바로 그 기업의 대표였던 겁니다.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동윤 씨가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와 얘기 좀 나누지 않으시겠어요? 아저씨 아들은 휴게실의 의자를 가리키며 제게 묻더군요. 우린 테이블 주위로 동그랗게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노숙인의 길을 걸어야 했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요. 우선 고맙네 동윤군. 자네하고 지냈던 시간들은 내게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 내가 가끔 퉁명스럽게 굴긴 했지만 자네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었는지 몰라. 생판 모르는 노숙자인 날 구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준 것들 내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네.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아저씨한테 배운 게 훨씬 많은데요. 자네가 일전에 내게 물었었지. 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냐고. 그리고 내가 말했었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고통 말일세. 내게 소중했던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일세. 저는 조금 커진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아저씨의 사연을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저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덤덤히 말을 이으셨어요. 난 우리 아들이 대표로 있는 그 회사의 창립자일세. 그 회사를 키우고 꾸려나가겠다고 우리 아내에게 참 몹쓸짓 많이 했어. 집엔 잘 들어가지도 않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항상 혼자 남겨진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이 없었지. 아내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집에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났었을 때도 난 아내에게 바로 달려가지 못했어. 난 항상 제일 나중에서야 아내 앞에 나타났지. 심지어는 우리 늦둥이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 난 회사 일을 하느라 아내에게 가보지도 못했네.
그때 딸을 낳은 아내는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사경을 헤맸었는데 그런 아내가 겨우 눈을 떴을 때도 난 곁에 없었던 거야.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했던 건 아내였는데 바보 같은 난 그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한심한 짓거리를 해버린 거지. 이후 아내는 나한테 말도 별로 걸지 않고 우리 사이는 점차 대면대면해졌어. 뒤늦게 아내한테 사과를 했지만 아낸 내게 마음을 돌려버렸던 거야. 아저씨는 쓰게 웃으시더니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신 듯 했죠. 아저씨의 아들은 아저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손등을 포갠 아들의 손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난 계속해서 바쁘게 살았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었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난 때를 놓쳐버렸지. 난 내 나이 70에 아들에게 회사 대표 자리를 넘겨주었네. 이후엔 이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며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하며 살고 싶었어.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은 뒤였지. 아내가 그때 백혈병에 걸리고 만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네. 아내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다가 1년이 넘는 투병 끝에 끝내는 눈을 감았지. 난 그런 아내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간호했었어. 그동안 내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했네. 그런데 아내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나? 필요 없다더구만. 왜 여태껏 한 번도 자기 옆에 없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남편으로 돌아왔냐는 거야.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남보다도 못한 일벌레로 살다가 왜 이제 아내를 위하는 남편인 척 가증스럽게 구냐는 거지. 자기는 이제 남편 없이 사는 세월에 익숙해져 있다더군. 나 그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네. 내가 그렇게 아내에게 못난 남편이었는지, 나에 대한 아내의 원망이 그토록 깊었던 건지 난 미처 몰랐었네. 회사라는 큰 그림자에 가려져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울고 있던 아내를 난 내팽개쳐 두었던 거야. 결국 아내를 병에 걸려 죽게 한 건 나일세. 오랜 시간 아내가 키워온 마음의 병이 결국 아내를 그런 병에 걸리게 했을 테니까. 아저씨는 끝내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아저씨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저는 아저씨에게 휴지를 건네드렸고 아저씨는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끝내 날 용서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네. 자기를 이런 마음이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한 난 좋은 걸 먹을 자격도 좋은 곳에서 잘 자격도 없다더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꼭 깨닫고 자기가 세상을 떠난 후엔 고통스러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라며 눈물을 흘렸어. 그 증오 섞인 말을 유언처럼 남기곤 아내는 눈을 감았네. 그 뒤로 나는 엄청난 괴로움에 시달렸어. 집안 곳곳에 걸려있던 아내의 사진을 마주보기가 고통스럽고 부끄러웠지. 사진 속 아내는 날 보며 매일같이 원망과 저주를 쏟아냈고 난 그런 환청을 들으며 미친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이야. 정작 회사를 키웠으면 뭐하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펑펑 울며 저주를 퍼붓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나였는데, 아내 말대로 난 먹을 자격도 편안한 곳에 몸을 뉘일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네. 그래서 결국 난 집을 나와서 길바닥 생활을 시작했어. 그 집에서도 노숙을 하면서도 나는 매일같이 악몽을 꿨어. 죽은 아내가 내게 저주를 퍼붓는 꿈,
지난 과거와 달리 막내를 낳고 사경을 헤매던 아내에게 당장 달려가는 후회 가득한 꿈들로 나의 밤은 가득했지.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었네. 난 후회라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어.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단 말이야. 결국 난 먼저 간 아내 곁으로 가서 생전에 못다한 사죄를 하자고 마음먹었다네. 후회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지. 그렇게 세상을 등졌던 그 순간 바로 자네가 날 살린 거야. 아저씨는 거의 5개월 가까이 노숙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결국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저씨의 아들은 그런 아저씨를 토닥이며 아저씨의 말을 이어받았죠. 아버지는 찾지 말라는 쪽지를 남기곤 휴대폰까지 전부 남겨두고 사라지셨습니다. 알아서 돌아오겠다고 어머니한테 죗값을 치르고 오시겠다면서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께서 끝내 그런 선택까지 하셨던 걸 진즉에 알았더라면 무작정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을 텐데 동윤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동윤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 아버진 우리 곁에 없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윤 씨. 아닙니다. 아저씨 아들은 제게 머리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 또한 엉거주춤 일어나 아저씨의 아들에게 맞인사를 했죠. 훌쩍거리며 눈물을 그친 아저씨는 다시 자리에 앉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자네와 보낸 시간은 내게 정말 많은 걸 느끼게 해주었네. 그리고 자네 어머님께도 많은 걸 배웠지. 내가 함부로 다룬 내 목숨을 위해 이토록 노력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구나. 나는 하잘것없는 내 목숨으로 속죄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자네와 자네 모친처럼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아내에게 속죄를 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들 말일세. 나는 자네와 자네 모친에게 천금 같은 위로와 깨달음을 얻어간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아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저주가 아닌 꾸지람과 당부였다는 걸 깨달았네. 더는 회사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정말 내게 중요한 건지 후회와 고통 속에서 깨달은 뒤에 부디 남은 가족들에게는 잘하고 살라는 야단 말이야. 나를 미워했을지언정 분명 내 기억 속 아내는 참 따뜻하고 고든 사람이었으니까. 아내는 내게 야단을 치고 더 이상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를 했던 게야. 후회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니라 후회를 딛고 살아가라는 말을 내게 남겼던 거지. 나는 자네와 자네 모친의 온정 덕에 아내의 말을 곱씹고 돌이켜볼 수 있었네. 그래서 아내의 참뜻을 깨달은 후에 곧바로 날 기다리는 자식들에게도 돌아갔지. 결국 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에까지 새 생명을 준 건 바로 자네와 자네 모친이었던 거야. 정말 고맙네, 고마워.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한 대단할 것 없는 행동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그 말이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마음이 벅차올랐죠. 그리고 이어진 아저씨의 말은 제 눈을 커다랗다 못해 튀어나올 정도로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네, 다음 주부터 출근 준비하게. 네? 아들이랑 다 얘기 끝내놨네. 우리 회사가 비록 경기도에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탄탄한 회사야. 언제까지 어머니 걱정시키면서 어머니 집에 빌붙어서 백수로 살 거야? 자네도 이제 사회 이바지 해야지. 그건 그렇지만 잔말 말고 우리 회사인 기숙사도 있으니까 들어와 살면서 열심히 돈 모으게. 진심이세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아저씨 아들을 쳐다보자 아저씨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웃어주었어요. 어차피 이 회사는 제 회사라기보단 아버지 회사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동윤 씨가 얼마나 훌륭한 인재가 될지 저에게 모두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비록 서울에 없고 크지도 않지만 적어도 연봉은 남부럽지 않게 드릴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동윤 씨. 너무 벅찬 소식에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꾸벅 숙이며 힘차게 외쳤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뼈를 깎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가 또 있을까요? 장장 2년하고도 몇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의 백수 생활이 청산되는 순간이었죠. 이 지겹고 외로웠던 취업 준비생 시간이 끝난다는 사실에 눈물마저 흐르더라고요. 왜 우나? 다 큰 사내가 울기는 뚝하게. 아저씨는 제게 다가와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제 눈물과 콧물이 아저씨 어깨에 다 묻는 것도 모른 채 아저씨에게 안겨 펑펑 울었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으신 엄마는 그 자리에서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만세! 우리 아들 백수 탈출했다. 야호! 저는 그런 엄마와 함께 맞장구를 치며 방방 뛰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저씨는 병원에서도 그렇고 고시원에서도 그렇고 제게 면접을 보고 저라는 사람을 가늠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저씨는 그동안 절 계속해서 눈여겨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고시원에서 엄마를 기다리셨던 아저씨는 엄마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동안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값, 그리고 제 목숨값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아주머니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황급히 아저씨에게 봉투를 돌려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한사코 엄마에게 봉투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또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에게처럼 방을 내어주십시오. 동윤군에게 이 돈을 건네줄까 했지만 아주머니께서 더 현명하게 이 돈을 써주실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베푼 선행을 저도 이렇게나마 남들에게 갚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저씨의 간곡한 부탁에 엄마는 하는 수 없이 그 돈을 받으셨어요. 그제 아저씨는 싱긋 웃으며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가셨죠. 그렇게 저는 그 주 주말에 미리 회사 기숙사로 이사를 했고 다음날 떨리는 마음으로 아저씨 아들의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회사에 온 지도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말이죠. 여보, 출근해야 돼. 늦겠어. 금방 갈게. 내려가서 차 시동 좀 걸어놓고 있어. 저는 이곳 회사에서 평생의 제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 또한 저와 더 없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죠. 김서방, 이거. 대표 매제가 됐다고 빠진 거야? 대표가 출근하는 시간에 같이 출근해? 오빤 왜 맨날 이 사람한테 장난질이야. 차가 막히면 좀 늦을 수도 있지. 그 처가 식구들이란 아저씨 아들이었던 회사 대표님과 아저씨였습니다. 아내는 바로 아저씨의 늦둥이 딸이었어요. 참 대단한 인연 아닙니까? 대표님뿐만이 아닌 아저씨의 딸도 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었던 건 다름 아닌 아저씨였죠. 야, 은정아, 너 동윤이랑 같이 점심 먹고 와라. 야, 은정아, 내가 오늘 저녁에 연극을 예약해놨거든. 동윤이랑 가서 보고 와. 은영아, 이번에 중국 출장권 있지? 그거 윤이사한테 말해서 동윤이랑 은정이 둘이 다녀오게 해라. 야, 은정아, 내가 환전도 미리 해놓을 테니까 일 끝나면 동윤이랑 한 이틀 놀다 와. 아저씨는 은퇴를 하셨는데도 종종 일을 보러 회사에 나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저씨는 대놓고 저와 아내를 엮으셨죠. 처음엔 곤란하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눈치도 보였어요. 하지만 일을 하며 겪어본 아내는
똑똑하고 참 선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아내 또한 아저씨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저씨의 거센 축하를 받으며 장미꽃이 듬뿍 핀 올해 5월 웨딩 마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제게 아저씨가 아닌 장인어른이 된 것이죠. 장인어른은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 우리의 신혼집 또한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 전 장인어른과 대표님, 그러니까 형님과 셋이서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께 저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었냐며 장난을 쳤죠. 장인어른은 허허하며 웃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자넨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인성이 탁월한 사람이야. 난 항상 우리 딸이 나와 다르게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딸이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사위를 데려오길 원했네. 그런 내게 자넨 내가 딱 그려왔던 사윗감이었지.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게. 오히려 로또를 맞은 건 자네가 아닌가. 우리 딸이 얼굴이 빠져, 학벌이 빠져, 인성이 빠져. 안 그런가? 그렇죠. 은정이 저한텐 아주 과분한 사람이죠. 그렇지. 내 아내가 우리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놨거든. 비록 남편은 아주 못난 놈을 만났지만 말이야. 아버지 또 그러신다. 그래도 요샌 엄마 사진도 곧잘 들여다보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도 아직 내가 많이 미운지 사진 속 너희 엄만 여전히 내게 원망의 눈빛을 보낸다. 그래도 괜찮어. 난 매일 너희 엄마에게 사죄하면서 오늘은 어떤 반성을 했는지 구구절절 이야기해주곤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네 엄마 마음을 달래다 보면 언젠가 꿈에서 한 번쯤은 내게 웃어주지 않겠니? 안 되면 저승에 가서도 네 엄마를 만나 내 싹싹 빌어야지. 장인어른은 쓰게 웃으며 술잔을 비우셨습니다. 저희 형님은 아내를 잃고 오래도록 후회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은 자신의 두 아이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더군요. 대표라는 직함 때문에 회사 일이 바쁘긴 하지만 적어도 회사 때문에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하진 않으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자네도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앞으로도 내 동생 잘 부탁해. 제 아내는 저에게도 저희 엄마에게도 참 잘한답니다. 제 아내라서가 아니라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을지 느껴질 정도로 말입니다. 제 두 여동생은 아직도 제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놀라워하곤 해요. 저희 엄마는 장인어른이 주셨던 5천만 원을 노숙자 쉼터에 기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은 더욱 뜻있는 곳에 써야 할 것 같다며 말이죠. 그리고 엄마는 비록 그 뒤로 장인어른처럼 힘든 노숙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고시원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항상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고시원 문을 열어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듯 기적 같은 행운을 만나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천사 같은 아내도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추석 때문이에요. 모든 가족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이 사연을 듣고 싶었거든요. 장인어른을 만난 후 긴 겨울을 끝내고 찬란한 봄을 맞은 제 인생에 대해 장인어른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이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던 저와 장인어른의 만남은 저와 장인어른에게만이 아니라 엄마를 잃고 사라진 아버지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던 형님과 아내, 자식 걱정에 한숨만 내쉬던 저희 엄마에게까지 따뜻한 봄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제든 겨울 끝엔 봄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 놓인 타인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만나면 두껍고 시린 얼음을 분명
더욱 빠르게 녹여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 여러분 모두 곧 다가올 겨울을 따뜻한 가족과 이웃의 온기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모두의 행복을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